안녕, 최적입니다. 37강입니다.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파트인데요. 시작을 여는 글 확인.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2002년 월드컵 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그 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엄청났는데, 네, 혹시라도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본 적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참 진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꿈이라는 걸 꿀 수 있는 이유, 혹은 뭐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는 이유,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한 이유, 그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진짜 꿈을 꾸는데 그게 아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여러분은요, 뭐 그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을 텐데, 무엇이든 꿈꾸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응원의 말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워낙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은요, 또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EBS에서 이렇게 분필을 잡고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러니까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선생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뭐 나름의 이 어떤 그 성과를 이뤄낸 것 중에 EBS 없이는 이루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공부할 때, 선생님 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없었거든요. EBS 없었으면 선생님은 대학은 어떻게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때 그 방송부였거든요. 선생님이 방송부였는데 그 EBS 강의를 선생님이 이게 틀었어요. 그 당시 이게 비디오로 이게 틀기도 했던 당시인데,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감아버리고 이랬거든요. 선생님은 인터넷 강의를 보듯이 그 당시 뭐 배속 기능 이런 게 있었지 않지만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럼 선생님이 그냥 감아버렸던. 그러니까 어쨌거나 EB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 와서 강의를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는 최적이라는, 고등학생 최적은 강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다가 이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 내가 EBS 강의에 도전해보겠다 해서 준비하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10년 전인데, 야, 어쨌거나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강의 준비해온 또 그림은요, 자, 여기서 다 이야기를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 강에 했던 그림은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자신의 17번째 생일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러 왔어요. 그게 300만 원짜리였고요. 산악용 자전거였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멋진데요?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 이 학생에게 팔아도 될까라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 이걸 이번 강의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등장인물이 많아요. 총 몇 명? 가불병정 4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A, B라고 할게요. 그냥 총 6명이잖아요. 당신 아들이 돌을 던져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야, 또 이거 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과 놀다가 한 친구가 이제 방망이로, 그 선생님 때 이제 막 야구 방망이도 막 좋은 거 말고 그냥 막대기 하나로 야구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구공을 땡 쳤는데 옆집 유리창, 옆집도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이었는데 미용실 유리창을 깬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깼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때 당신 아들이 돌을 던져, 혹은 뭐 이렇게 뭐 친구랑 놀다가 공이 날아와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든 유리창이 깨졌든 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때 말하는 당신은 누굴까요? 을이죠. 을. 즉 귀염둥이 아들 7살의 어머니 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상식관념에 비추어 보아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상식관념과 아주 괴리가 아주 이제 차이가 크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돌을 던진 건 아들이니까 이 귀염둥이 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7살? 그럼 을은요? 아, 어머니가 책임져야죠.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던졌나요? 제 아들이 던졌으니까 제 아들과 얘기하시죠. 라고 하기에는 아들은 너무 어려서 책임을 못 지을 것 같고, 그러면 아들의 어머니가 책임을 진다면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책임을 지우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 오른쪽. 당신이 고용한 종업원이, 이때 말하는 당신은 누굴까요? 정이겠죠. 종업원이 유리창을 떨어뜨려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차가 파손됐군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 유리창을 뽑아드리고 이 차를 제가 고쳐드리죠.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이것도 배울 거고요. 또 하나는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종업원이 실수한 거고 종업원이 잘못해서 자동차가 파손된 거니까 종업원이랑 얘기하시지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사장은 책임을 안 질까요? 사장도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병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일을 하던 도중에 고의, 뭐 일부러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진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에 뭐 악감정이 있던 누군가한테 자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위에서 팍 이러진 않았겠지만 최소한 부주의함은 있었지 않을까. 과실이라고 할 텐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면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건에 병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뒤에 전개할 때 병은 일반 불법행위 이렇게 부를 거고요. 정은 특수 불법행위. 그래서 이번 강의 핵심이 불법행위라는 내용입니다. 이 불법행위의 근거도 아셔야 되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자, 결론을 말씀드리죠. 갑과 을 중에 책임질 사람은 을밖에 없습니다. 갑은 너무 어려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병도 책임지고 정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병이 지는 책임과 정이 지는 책임은 성격이 다릅니다. 왼쪽 사례에서 책임질 사람 1명, 오른쪽에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2명. 그러니까 몇 명이 책임지느냐, 즉 누가 책임지느냐, 그리고 왜 책임지느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도 있는가, 이런 등등을 고민하면서 정리하면 좋겠고요. 무엇을 배울까? 불법행위의 의미와 성립 요건, 특수 불법행위, 그리고 손해배상 방식인데 선생님 발음이 조금 이렇게 어색한가요, 여러분? 불법행위라는 발음 자체가 불법행위가 더 낫나요? 근데 선생님 강의를 앞으로 계속 들으려면 불법행위라는 발음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불법행위라고 발음할 거니까. 왜냐면 그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불법행위. 그래서 그냥 불법행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건 불법이야. 이게 조금 더 여러분 귀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불법이다.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교재는 104페이지. 이게 처음에 기억납니까? 우리가 법파트 시작할 때 33강이었을 텐데 그때 시작할 때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빡! 내가 본격적으로 법 파트에 들어왔구나. 개인생활과 법. 그러니까 이제 뭐 민법의 기본 원리 혹은 뭐 공법, 사법 나눴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법학적 사고방식? 뭐 조금 멋있는 말로 뭐 리걸 마인드라고 부르는 게 이게 쪼개는 거였어요. 쪼갠다는 건 어떤 거였냐? 계약이 언제 성립한 거지? 어떻게 성립한 거지?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겠네. 그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효력뿐만 아니라 이제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잘게 뜯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접근하는 방식. 이게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보셨잖아요. 그냥 유리창이 깨졌다.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근데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지? 왜 내 자동차였지? 이렇게 한탄만 하기에는 손해배상을 받지 않으면 이건 정의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걸요,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날 1강에서 누구야? 초적 선생님이 누구야? 했던 그 당시 그때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하고 나서 여러분 법의 이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법의 이념 뭐가 있었어요?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런 개념들이었거든요. 그럼 정의가 뭐냐? 오랜만에 물어보면 그러게 정의가 뭐였지? 정의가 뭐였지? 그 정의가 뭐였는데 그렇죠. 들어만 본 정도로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이 완성되지 않거든요. 정의는 짤막하게 요약하면 각자에게 그의 목, 각자에게 그의 목.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 손해를 입은 사람은 즉 자동차가 멀쩡히 굴러다니다가 지금 유리창이 파손되어서 지금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냥 재수 없다 라고 하기에는 이건 정의롭지 않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 상태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의 원칙인데 그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가능성은요. 이번 강에선 불법행위라는 가능성을 열 겁니다.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근데 수능 문제까지 풀려면 여러분들은 손해배상이란 이 네 글자를 딱 듣는 순간 불법행위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과 다음 강까지 쭉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좀 더 풍성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드릴 테니까 그 구조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정리하고요. 일단 이번 강은 불법행위에 좀 집중해서 정리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부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요건 이렇게 법 공부는 요건과 효과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요건과 효과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선 그 불법행위로부터의 효과 손해배상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건을 검토하는데 요건은 총 6가지로 검토할 겁니다. 6가지로 쭉 검토할 거고요. 이렇게 바로 뒤에 가면 특수불법행위라는 걸 정리할 건데 특수불법행위가 사례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까지 이어질 거니까 선생님이 조금 순서를 바꿔서 그냥 2번에 손해배상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3번의 특수불법행위인데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일반적인 불법행위든 특수한 상황에서의 불법행위든 간에 손해배상이라는 효과가 야기가 되는데 결국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하면 어떤 요건이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특수불법행위는요 유형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하면 우리 민법 이렇게 적을까요? 민법 제 750조에 이렇게 나와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고의, 과실, 손해 발생,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배상 이런 말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자 이걸 또 잘게 쪼개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불법행위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가해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그 사례에게 맞춰보세요. 당신 아들이 돌을 던져 그 돌을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렇게 깨질까요? 그 자동차 유리는 선생님도 뭐 깨진 걸 잘 못 봐서 그런데 이렇게 와장창 쨍 하고 깨지는 유리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쩍 하고 이제 금이 갈라졌을 수도 있죠. 가해행위. 그 다음 위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위법성. 위법성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수식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위법성이란 말을 처음 듣고 그 다음에 형법 파트에 가면 위법성이란 말을 또 듣게 될 건데 그때 가면 위법성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행위인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나쁜 짓인가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법질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나쁜 짓인가? 그럼 선생님 나쁜 짓은 많은데요. 나쁜 짓.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법 하고 있어요. 민법에서 불법행위랑 나중에 여러분이 구분할 때 저것만 볼게요. 이렇게 구분해서 범죄라는 것은 성격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느낌이 불법행위도 나쁜 거고 범죄도 나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곧 불법행위고 불법행위가 곧 범죄인가? 그 개념 자체로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범죄로 규정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이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절도죄, 사기죄, 뭐 상해죄, 혹은 살인죄 이런 죄자로 끝나는 것은 형법 규정을 통해서 그 구성 요건, 그 범죄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위법해야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법성이란 말 나오지만 뒤에 범죄 파트에 가도 위법성이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 선생님이 살려드리고 싶은 개념은요. 범죄가 성립하면 처벌되는 거고요. 불법행위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또 한번 꺼내볼게요. 자,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을 거예요. 갑이 을을 폭행해서 을에게 전치 8주에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갑이라는 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범죄가 성립되어야 처벌이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을이라는 사람은 상해, 다쳤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진짜 때렸다 그러면 고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네 유리창을 떨어뜨려서 을의 차량을 파손했다 그러면 상해가 아니라 이거는 재물손괴 이렇게 부르거든요. 재물손괴.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이제 파손. 어쨌거나 이런 등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이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게 확 드러납니까? 요 갑을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형사적인 거고요. 그럴 때는 범죄를 논하는 거고 여기 민사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갑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건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자 을한테 손해배상하세요 라고 하려면 갑에게 불법행위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데 불법행위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건 자체가 이 범죄랑 이 불법행위가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되 여기서 이 위법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야, 이 위법하다는 걸 얘기하려면 참 우리 그 전에 사회계약서를 배운 그 기억도 있습니다. 사회계약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회계약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야, 그러면서 자연 상태에서는 로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참 이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하대요. 그래서 국가를 만든 다음에 권리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그럼 그때 말하는 권리라는 게 무엇일까? 자신의 생명에 관한, 재산에 관한, 안전에 관한 혹은 더 나아가서 무슨 신체에 관한, 자유에 관한 이런 각각의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가해를 했다. 타인의 재산을 침해했다. 이런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법성입니다. 위법성.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네. 그럼 재산권에 대한 침해죠. 그럼 손해배상해야죠. 선생님 그 자체가 범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범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범죄가 성립하느냐 아닌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요게 논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이 고의라는 게 그냥 느낌상으로는 일부러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고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전에도 배웠네요. 과실 책임주의 할 때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의라는 말은 행위의 결과를 알고도 그러니까 그게 고의죠. 고의. 과실은요. 과실은 그냥 실수로 근데 실수라는 말보다는 부주의함 즉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이게 바로 과실이란 뜻인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범죄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드러내 드릴게요.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일부러 돌멩이를 잡고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일부러 빡! 그래서 그냥 유리창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이거랑 친구랑 야구놀이 하다가 있는 힘껏 공을 포수한테 던졌는데 공이 빗나가서 유리창이 쩍. 앞에 건 고의고요. 뒤에 건 과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건 고의고 뒤에 건 과실인데 어쨌거나 그냥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서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의로 던졌다, 과실로 던졌다. 즉 던지다가 친구랑 놀다가 부주의해서 유리창을 깨뜨린 거랑 의도적으로 유리창 깨뜨린 거랑 요 자체가 어쨌거나 유리창이 깨졌다면 손해가 발생된 거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고의가 없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왜? 과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니까. 근데 범죄는요, 상황이 달라요. 범죄는 원칙적으로 과실범, 부주의해서 어떤 피해를 야기했다? 그러면 그건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범죄는 아닌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범죄는 아닌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민사재판에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분리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죠. 일단 쭉 적어보는 거예요. 손해 발생, 유리창이 깨졌다 이런 거고요. 다섯 번째, 인과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그렇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이 가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만약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책임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책임 능력은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 풀 때 등장인물이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 갑의 연령이 나오는데 그 연령을 놓고 이 친구의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분석의 시작인 경우가 있어요. 이 책임 능력은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자동차 유리가 깨졌는데 그 돌멩이를 던진 친구가 던질 당시에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유리창이 깨지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나?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책임질 수 있는 나이는 돼야 되지 않냐.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이거 던지고 나중에 유리창 깨지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데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요건에 대한 설명은 됐습니다. 선생님 이걸 언제 다 외웁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뭐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암기하기 편하도록 이거 할 때마다 민망해가지고 빨리 그린 다음에 지워버릴 겁니다. 그림에 발전이 없어요. 그림에 발전이 없어. 지금 EBS에서 지금 뭐 몇 년째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에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의 한계예요, 한계. 얘는 누구냐면 책이거든요. 얘가 책. 여러분이 보는 책입니다. 책. 책이 사람처럼 서 있네요. 그렇죠. 사람처럼 서 있고, 잘 보세요. 이게 손이거든요. 손인데 이상하죠. 이게 뭔가요, 선생님? 이거 가위예요. 가위. 이 책을 6글자로 묘사해 봄.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이게 뭐지? 가위손? 책? 네. 이 친구의, 이 귀염둥이의 이름은 가위가 손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죠. 가위가 손인 책. 가위가 손인 책. 요게 한 글자가 달라요. 가위가 손인 책.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자, 요 사례에서 가위가 손인책을 따져보자라고 하면 뭐야? 가위가 손인책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우리끼리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이 순서도 꼭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여기에 맞춰보려고 만든 거니까요. 그냥 가위가 손인책. 여러분 꿈에 나와요, 꿈에. 가위가 손인책이. 이러면 절대 잊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위가 손인책을 따져서 1번부터 6번째까지 요건이 딱 갖춰지면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 위법성이라고 하는 걸 시험 문제 낼 때 아직은 우리가 이걸 다 배울 거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가위가 손인책을 따지는데 위법하지 않다, 불법행위의 요건 중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당연하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냥 여러분이 납득이 되는지.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이렇게 넘어뜨려 가지고 상처를 입힌 겁니다. 아, 선생님 그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다면 그거 손해배상 해야죠. 근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잡고 넘어뜨려서 경미한 상처를 입혔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잠깐만, 이건 죽이겠다고 덤빈 사람이 오히려 큰 잘못 아닌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 넘어뜨려서 상처를 입혔다면 그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좀 어렵게 형법 파트에서 배워요. 위법성이 깨뜨려지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 이런 게 있어요. 정당방위.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여러분 교재에 104페이지 오른쪽에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히면서 제압했다. 그건 정당방위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성이 깨뜨려지니까 그렇게 넘어뜨린 사람은 비록 손해를 입히긴 했지만 위법성이 깨지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긴급피난 이런 개념도 있어요. 긴급피난. 뭐 긴급하게 어떤 위급한 상황을 피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사나운 뭐 이렇게 맹견이 막 쫓아와요. 강아지가 막 쫓아옵니다.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선생님이 어릴 적에 또 요새 참 그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막 추억에 막 졌는데, 선생님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똘똘이를 키웠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똘똘입니다. 똘똘이. 세퍼트예요. 세퍼트. 이게 귀엽지만은 않아요. 밤에 보면 살짝 무섭습니다. 마당에서 키웠는데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작았겠죠. 선생님과 선생님 동생이 있는데 작았는데 똘똘이가 앞다리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보다 더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가 이게 앞다리를 잡고 막 춤추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도 있는 우리 똘똘이. 근데 만약에 똘똘이가 집을 잘 지키겠죠. 잘 지키는데 누군가 막 뭐 침입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 똘똘이가 막 쫓아갑니다. 그럼 이제 위협을 느낀 그 누군가 막 도망가겠죠. 도망가다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막 이제 뭐 사나운 개가 막 쫓아오는데 막 살려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 이제 문을 뭐 뜯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냐?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걸 긴급 피난 이렇게 부릅니다. 긴급 피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번 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 다루다 보면 너무 이게 장황해지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여기 있는 불법행위에서 일반적인 요 앞에 일반 불법행위라는 딱 요 수식어가 붙게 되면 1번부터 6번째까지 조건을 다 갖추면 되는데, 그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가 빠지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 낼 때 위법성이 깨뜨려진다 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피난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일단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긴급피난은 오른쪽에 쓰여 있죠.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거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냐면 얘입니다. 예. 책임 능력. 아까도 얘기했죠.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맞나? 라고 하면 이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주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 이게 민법에 딱 초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닌데 문제 풀 때 왜냐하면 민법에는 딱 몇 살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나이 혹은 뭐 그냥 초등학생 이렇게 쓰면 책임 능력이 없구나 라고 정리하시고 혹은 심신상실자. 자 이렇게만 일단 적을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는 고등학생 아닌가요? 아 그렇죠.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책임 능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학교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살짜리다. 7세. 그럼 책임 능력 없다 이렇게 푸시고요. 그냥 고등학생이다 혹은 17세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책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선생님 17세는 미성년자 아닌가요? 아 그렇죠.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17살 정도 나이가 됐다면 유리창을 깨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친구랑 다퉜어요. 막 싸웠어요. 친구 뭐 몇 대 때리거나 자기도 몇 대 맞았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만큼의 나이가 찼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데 초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뒤에 가서 여기 3번에 특수불법행위가 나오잖아요. 이 특수불법행위 유형을 우린 5가지로 살펴볼 건데 이렇게 5가지. 첫 번째 A의 유형 중에 특수불법행위 유형의 A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니까 바로 책임 무능력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 무능력자 어떻게 풀라고요? 그냥 초등학생 혹은 심신상실자 이런 정도로 풀어주면 되는데 초등학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초등학생의 감독자는 누가 있을까요? 초등학생의 감독자 예를 들면 부모를 먼저 떠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딱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례. 당신 자식이 돌을 던져 제 자동차 유리창을 깼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 7살짜리 아들은 돌을 던졌잖아요. 책임 무능력자다 보니까 책임 무능력자는 가위가 손인 책임 능력이 없네. 그럼 비록 돌을 던져서 뭐 세워져 있는 자동차의 유리창을 깼다 하더라도 즉 가해 행위 있었고 그게 위법하기도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도 발생했고 돌을 던져 깨뜨렸다. 그래서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다면 그 귀염둥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부모는 돌을 직접 던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을 직접 던진 사람이 아닌데도 어떻게 책임지게 할까? 그게 바로 특수한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불법행위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 중에 무언가 하나 빠지거나 빠져도 책임을 지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타인의 잘못이 자기한테도 책임이 미치게 되는 거. 다시 한번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 6개 중에 무언가 하나가 빠져도 성립하는 불법행위거나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자기한테까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특수하다라고 부르는구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벌써 A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손해배상하는 방식은요 금전배상이 원칙이거든요. 돈으로 한다. 금전배상 원칙.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오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고요. 원상회복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됩니다. 자동차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자동차 유리창이.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돌 던져 깨뜨렸군요. 어떻게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가는 공업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동차 이거 유리 수리하고 올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이 금전배상입니다. 금전배상.
근데 저쪽에서 공교롭게 저희 남편이 공업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차량을 맡기시면 저희가 원상 회복 복구해다 드릴게요. 합의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싫어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금전배상 원칙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상회복이 나오면 틀렸다. 즉 원상회복이 원칙이다라고 쓰면 틀린 거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전으로 배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다쳤다라고 하면 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수술 받을 수도 있고 뭐 간병비 뭐 등등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즉 물질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해주는 게 맞죠. 이렇게 이걸 특히나 위자료 이렇게도 불러요. 위자료. 잠깐만, 위자료는 선생님 제가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위자료는 뭐 이혼 얘기 나올 때 언급되던데요. 그렇죠. 이혼에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 금전배상의 원칙에 좀 보완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한다. 금전배상의 원칙.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즉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해 줄 것을 이 피해자 입장에서 신청하게 되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 뭐 기자라고 칩시다. 기자가 자기는 그게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뭐 기사를 바로잡거나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만 주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피해자가 신청을 해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좀 내려달라 하면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금전배상 이외에 어떤 다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명예훼손에 따른 경우, 즉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후발손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후발손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대체로 좀 교통사고에 관련된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 후유증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손해배상액을 이제 합의할 때 당장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그 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또 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번에 손해배상 다 해드렸잖아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게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배상금에 합의한 뒤 합의 당사자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별도의 배상이 인정된다. 후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하나만 더 알아두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과실상계라는 거 뭐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이것도 교통사고에 관한 경우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겠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예를 들면 뭐 안타깝지만 차가 이제 지나가던 사람을 치여서 다치게 만들었다. 근데 알고 보니 다친 사람도 무단횡단이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무단횡단 하던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일정 정도 과실이 있다면 상계 이건 서로 제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가 발생한 게 1,000만 원인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 40%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600만 원만 손해배상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걸 과실상계라고 부른다까지 정리하시면 다 됐습니다. 그러네요. 손해배상 방식을 먼저 정리했는데 일단 요건 이런 겁니다. 일반 불법행위든 이렇게 일반 불법행위든 특수 불법행위든 손해배상하는 방식을 쭉 한번 정리한 거고요. 특수 불법행위에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그 다음 이번 강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자, 일단 유형을 다 적어 보겠습니다. 유형 B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C 공작물에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기다리시면 됩니다. 공작물에 점유자의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유자 책임이 있다. 말이 어렵죠? D. 동물도 있어요. 동물. 동물 점유자. E. 공동 불법행위.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일단 사례에 나가기 전에 이번 강 완강 코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여기 있어요.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우선 정리하세요. 이제 지을 거니까 그래요.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다음 강 가면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다음 강의 완강 코드가 뭔지. 이번 강의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적어달라. 가위가 손인책. 그림으로만 그리지 말고 한번 쭉 적어보고요. 다음 강의는 대체로 특수불법행위, 그렇죠? 특수불법행위를 시킬 건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지우면서 선생님이 좀 일목요연하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 포메이션에 넣어가지고 딱딱 정리를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만큼 좀 띄워두시고요. 띄워두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한 3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하나하나의 사례마다 최소한 3명. 여기 갑이 있다고 칩시다. 을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피해를 직접 입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갑이 아까 처음에 사례가 7살 귀염둥이가 돌을 던져 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했다. 그러면 이쪽은 피해자가 되고요. 여기가 가해자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가해자로서의 갑은 7살이니까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위가 손인 책. 가행이 있었고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책임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적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 정의로운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직접 돌을 던진 갑이 책임 능력 없으니까 손해배상 못 받고 끝나는 건가? 이건 정의롭지 않은데? 갑에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병이라고 할게요. 병. 갑과 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을이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상황. 일단 이렇게 3자 구도죠. 갑, 을, 병 3자 구도에서 선생님이 일단 이 모습에서 3가지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3가지 정리하다가 이번 강에 다 소개가 안 돼도 다음 강 바로 이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필기를 잘 해두고 어떻게 시험 문제 푸는지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비워놓으라고 했죠. 1번의 상황입니다. 1번의 상황. 자, 1번이라고 하지 말고 이미 저기 A라고 적혀있으니까 A의 상황. 갑이 7살이에요. 7살인데 책임 능력이 없다고 했죠.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가해자라고만 적을게요. 갑이 돌을 던져 을의 차량을 파손했다. 근데 갑은 7살이다.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죠. 책임 능력이 없으면 여기는 불법행위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이렇게 책임지지 않죠. 그때 뭐라 한다고요? 갑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병입니다. 그러면 병이 갑의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도대체 이 어린 아들이 돌멩이 던져서 차량을 파손할 때까지 도대체 어머니 뭐 하신 겁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 어머니가 직접 돌을 던져서 차량을 파손한 게 아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사람이 요 부모한테 있죠.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상황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특수한 상황이다 해서 특수불법행위라고 부릅니다. 일단 요게 A의 상황입니다. A가 아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A는 이렇게 적혀 있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책무감. 야, 이게 책무감.
줄여서 적어도 상당히 책무감? 말이 되죠, 여러분. 근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고 하는 걸 지금 줄인 건데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A를 좀 변형해 보겠습니다. A를 변형한 사례. 만약에 얘가 17살이면 어쩔 거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17살이면 어떡하지? 17살이면 고등학생이다. 책임 능력 있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 능력이 있는 17살짜리가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만들었다. 그러면 가위가 손인채 가해행위 있었고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했다. 인과관계 있고 책임 능력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미성년자죠. 17살이니까 책임 능력이 있긴 한데 미성년자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 손해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이 17살짜리 갑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받기가 좀 곤란한 상황. 그러면 이제 부모를 찾아가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부모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아니라요. 이렇게 나와요. 책임 능력이 있는 써있죠. 책임 능력이 있는. 근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갑은 17살이라고 한다면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이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지만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갑도 책임을 지고 근데 이쪽은 경제적 배상 능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마땅치가 않으므로 그때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이렇게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이건 특수불법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왜? 특수불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에 맞지 않습니다. 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어야 되는데 여긴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부모한테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원의 태도는요. 이걸 특수불법행위로 인정하지 말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쪽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분필이 부러집니까? 네, 일반 불법행위랑 얘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약하고 이번 강 마무리. 갑이 을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미성년자도 초등학생인 미성년자가 있고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있을 때 그때 어쨌거나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A라는 상황은 이 자식이 이 부모의 자식이 책임 능력이 없을 만큼의 아주 나이가 어릴 때 그때 이 자식이 책임 무능력자일 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으로서 특수불법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틀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긴 17살이니까 책임 능력이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다 보니까 경제적 배상 능력이 마땅치가 않아서 부모를 찾아가서 손해배상 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오른쪽에 있는 사례처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법원의 태도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부모가 지는 책임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바로 다음 강에는 사용자 책임부터 정리를 할까 합니다.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뭐 공작물에 대한 거, 동물, 공동 불법행위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다음 강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초재였습니다. 안녕!